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중국에서 세계 최장 고속도로 터널이 완공됐습니다. 현지 시간 지난달 30일 중국에서 세계에서 가장 긴 고속도로 터널이 완공됐는데, 이 터널은 신장 위구르 자치구를 지나는 우르무치 윤리고속도로 구간 중 텐산 산맥 일부를 관통합니다. 중국은 해발 5,000m가 넘는 이곳에 터널 길이만 20km가 넘는 대공사를 강행했습니다. 이번에 개통된 고속도로는 100km로 달릴 수 있는 왕복 4차로 구간인데, 인부 3,000명이 극한의 추위와 저산 소속에 투입되어 이 터널을 건설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중국은 이번 고속도로 개통으로 기존 3시간 걸리던 구간이 단 20분으로 단축되었다며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중국이 건설한 고속도로는 각종 사건 사고로 악명이 높습니다. 부실 공사로 폭우가 내리면 치마 사고가 발생하기 일쑤였기 때문입니다. 지난 5월 연휴 첫날 중국 광둥성의 한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집안 치마 사고로 사망자가 48명에 부상자는 30여 명이었습니다. 새벽 2시쯤 중국 광둥성 메이다 고속도로 K11 900m 지점에서 고속도로 노면 18m 정도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사고가 난 지역은 중국 남부로 최근 2주 동안 폭우가 반복됐고 토네이도까지 발생해 5명이 숨진 곳이었는데요. 당국은 잦은 비로 지반이 약해졌다고 밝혔지만 중국 온라인상에서는 고속도로 건설을 담당한 공무원을 조사해야 한다, 산사태에 대비해 경사면에 토사유실 방지 처리를 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등 부실 공사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는 논란이 잦아들지 않았습니다. 또 폭설이 오면 일부 구간이 무너져 고립되기 일쑤입니다. 지난 11월 중국에서 간수성 일대 고속도로에서는 빙판으로 변한 고속도로에 6,000대 넘는 차량이 나흘 동안 갇혔습니다. 50cm에 가까운 기록적 폭설이 내린 동북 지방에선 영하 20도를 밑도는 한파까지 닥쳤습니다. 교통경찰과 보훈단체들은 33km에 달하는 정체 구간을 돌며 뜨거운 물과 컵라면을 나눠줬지만 운전자들의 고통을 감해주지는 못했습니다. 덕분에 해외 고속도로 수주는 한국이 맡아왔습니다. 첫 해외 건설 사업은 태국 남단 도시인 파타니와 나라티왑을 연결하는 98km 길이 2차선 고속도로를 짓는 것으로 현대건설이 3번 도전 끝에 수주했습니다. 당시 현대건설은 독일, 일본 등 16개국 29개 업체와 경쟁했는데, 경쟁국이 써낸 입찰 금액보다 낮은 522만 달러를 써내 계약을 맺었습니다. 현대건설은 이 공사에서 큰 손실을 봤으나 당시 경험은 1970년대 중동건설 신화의 밑바탕이 되었습니다.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세계 최장 현수교인 튀르키예 차나칼레 대교는 2018년 DLENC SK 에코플랜트가 수주해 2022년 개통했고, 단일 기준 역대 최대 해외 공사였던 2009년 수주한 아랍에미리트 원자력 발전소 건설 사업도 한국이 따냈습니다. 그런데 가뜩이나 열악한 도로를 가지고 있는 중국 도로에 최근 들어 압정 괴담까지 퍼지고 있습니다. 눈과 살얼음으로 겨울철 도로는 위험 변수가 많아 타이어 안전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합니다. 그런데 중국 후베이성의 한 고속도로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멀쩡하게 달리던 흰색 차량이 갑자기 휘청거리더니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고 멈춰섭니다. 타이어에 구멍이 난 게 사고 원인이었습니다. 뒤따르던 차가 있었지만 안전거리를 유지한 덕에 연쇄 추돌 사고는 피할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지역인 후난성에서도 달리던 트럭에서 흰 연기가 뿜어져 나오더니 차가 휘청거리기 시작합니다. 이내 전복되면서 싣고 가던 액체가 도로에 쏟아집니다. 사고 트럭 운전자는 타이어에 갑자기 구멍이 나서 브레이크를 밟았더니 차량이 전복됐다고 증언합니다. 잘 달리던 흰색 자가용 차량이 갑자기 360도 회전을 하고는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멈춥니다. 타이어가 터지면서 차체에서 아예 떨어져 나가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타이어가 폭발했으니 타이어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었지만 사고 원인은 어이없게도 압정으로 인한 사고라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최근 중국 도로위가 압정으로 가득 차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상하이와 충칭의 고속도로 진입 방향에서 아찔한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화물차 한 대가 질주하는 중에 화물차에 실려있던 압정 한 상자가 떨어졌고, 순식간에 도로 위는 작은 압정들이 가득 찼습니다. 이윽고 뒤따르던 차량 20여 대가 타이어에 크고 작은 손상을 입었습니다. 차량 운전자들은 처음에는 이를 감지하지 못하다가 어느 순간 차의 움직임이 이상하다는 걸 느꼈고, 정차 후에야 타이어에 압정이 가득 박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다행히 이 사고로 타이어에 펑크가 난 차량은 없으며 교통사고로 이어지지도 않았지만,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너무 위험하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차들이 빠르게 질주하는 고속도로에서 이러한 사고는 더욱 위험하며, 특히 압정과 같은 위험한 물건을 적재한 화물차 운전자들은 더욱 주의를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와 유사한 사건들은 또 있었습니다. 중국 하얼빈과
베이징을 잇는 징하 고속도로 일부 구간에 의문의 강철못이 흩뿌려지면서 차량 50여 대의 타이어가 잇따라 펑크가 나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고속도로 위에 날카로운 못 조각 수백 개가 흩뿌려져 지나가던 차량 50대의 타이어가 잇따라 찢어지는 봉변을 당한 겁니다. 당시 중추절이자 국경절 연휴를 맞아 각 지역 고속도로 정체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벌어진 사고라는 점에서 피해 규모가 예상보다 컸습니다. 이 중에 일부는 갓길에 차를 세운 뒤 견인차를 이용해 고속도로를 빠져나갔으나 다수의 피해 차량들이 꼼짝달싹하지 못한 채 고속도로에 정차하면서 도로 위 정체 문제는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실제로 소셜미디어에 공개된 영상과 사진에는 사고로 타이어 곳곳에 강철못이 박힌 채 현장에서 자동차 수리 문의를 하는 운전자들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진 속 피해 차량 운전자와 동석한 가족들은 타이어 수리를 위해 도로 위에서 긴 줄을 선 채 긴 시간을 지체해야 했으며 타이어 수리 비용으로 적게는 수백 위안에서 많게는 수천 위안의 돈을 지출해야 했다고 하는데요. 해당 사건이 SNS에 공개되자 이를 목격한 네티즌들은 강철못 수백여 개가 도로 위에 떨어진 사건이 가해자가 계획한 고의 사고인지 여부를 두고 각종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한 네티즌은 많은 인파가 고속도로로 몰린 것에 화가 난 가해자가 고의로 못을 떨어뜨려 혼란을 일으켰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현장 CCTV를 대중일반에 공개해 네티즌 수사대가 직접 가해자를 찾아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관할 공안은 사고 현장이 녹화된 CCTV 영상을 공개, 문제의 트럭을 찾아 나서는 등 추가 수사를 하고 있지만 오리무중입니다. 한편 현장에 출동한 교통공안은 못을 싣고 가던 화물 차량이 덮개를 제대로 씌우지 않거나 과적한 상태로 고속도로에 못을 떨어뜨린 뒤 그대로 달아나 발생한 사고일 가능성이 높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중국 고속도로에서는 최근 이런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중국 상하이의 한 고속도로에서 교각을 잇는 도로 위 강판이 돌출돼 늦은 밤 도로 위를 달리던 차량 50대의 바퀴가 연속 펑크나는 사고가 발생한 겁니다. 펑파이 신문 등 중국 매체는 지난 19일 상하이에서 항저우로 향하는 선저우 고속도로를 달리던 자동차들의 타이어에 문제가 생기는 사고가 있었다고 보도했는데요. 다만 타이어 펑크로 차량들이 고속도로 위에 긴급 주정차했으나 이로 인해 뒤따르던 승용차들이 연속으로 추돌하는 등의 2차 사고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사고는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들이 촬영 소셜미디어에 사고 영상과 사진을 공유하면서 외부에 알려졌는데요. 공개된 영상에는 무려 50여 대의 차량들이 상하이 고속도로 위에 뒤엉켜 있는 장면이 담겼는데 대부분의 차량 바퀴에 펑크가 났는데 어이없게도 원인은 고속도로 교량 연결부 강판 하나가 상단위로 들뜬 상태에서 제때 보수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실제로 도로 위 교각 연결 부분에 강철판 중 크고 뾰족한 나사가 도로 위로 노출돼 수차례 보수를 문의하는 운전자들의 신고가 있었으나 관할 부처에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사고 현장을 촬영한 영상을 SNS에 공개한 한 익명의 제보자는 1톤 탑차의 바퀴에 구멍이 나서 돌연 도로 위에 정차한 것을 봤다. 이후에도 자동차들이 연속해서 긴급하게 정차했고 일부 차주들은 갓길에 차량을 세운 채 비상등을 켜고 구조를 기다렸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고속도로 관리 소홀로 인한 이 사고로 피해를 본 차주들은 67명에 달했습니다. 이처럼 크고 작은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는 중국에서 해발 5,000m가 넘는 산악지대에서 터널 길이만 20km가 넘는 대공사를 강행했다니 세계 최장의 터널이 완공됐다는 뉴스는 중국에서는 환영할지 모르지만 주변국들은 과연 중국에서 안전하게 시공되고 건설했을까 우려의 시선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올해가 중국산 승용 전기차의 한국 진출 원년이 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올 만큼 중국 브랜드의 진출 소식이 연이어 쏟아지고 있습니다. 활로개척에 활로가 막힌 중국 토종 브랜드에 한국은 매력적인 대안 시장으로 여겨지는 분위기인데요. 가장 눈에 띄는 업체는 비아디입니다. 세계 시장에서 테슬라의 턱 밑까지 따라왔다는 중국 전기차 업체 비아디가 상용차를 가지고 한국 시장에 진출합니다. 완성차 업체 비아디의 승용 부문이 한국에 상륙하면서 국내 전기차 시장 지각 변동을 불러올 수 있을지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글로벌 친환경차, 즉 전기차 시장에서 비아디는 테슬라와 이강구도를 이루고 있습니다. 비아디의 지난해 판매 대수는 전년 대비 41.3% 증가한 427만 2,145대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비아디가 테슬라와의 격차를 2만 5천 대 이하로 줄이는 데 성공한 것입니다. 현재 국내 전기차 내수 시장은 일시적 수요 정체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수입 전기차 브랜드는 테슬라가 독주하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과연 한국에서도 비아디가 테슬라를 턱 밑까지 쫓을지 주목되는 가운데
까다로운 한국 소비자들의 입맛을 맞추기에는 부족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아디는 저렴한 가격으로 현대차, 기아차를 공략할 가능성이 커 만약 동급 경쟁 차종보다 500만 원 이상 차이가 난다면 국내에서 유의미한 점유율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아디뿐 아니라 뜬금없이 중국 전기차 업체 샤오펑까지 한국 진출을 선언했는데요. 샤오펑은 가성비를 앞세워 빠르게 성장한 기업이라 한국 시장에서도 가격 경쟁력을 앞세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지리그룹의 고급 전기차 브랜드인 지커 또한 올해 안에 한국 시장에 진출하겠다고 선언했고, 한국 지사 설립을 공식 발표한 샤오미 코리아도 전기차 출시까지 폭넓게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솔직히 한국 소비자들이 중국 전기차를 좋아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국내 자동차 시장의 전반적인 가격을 안정화시키는 역할 정도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이 가격을 크게 내린다면 현대 기아차도 가격을 낮출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점에 중국 전기차 업체 비아디의 최악의 약재가 연이어 터졌습니다. 최근 브라질 검찰이 이끄는 노동 관련 TF팀이 중국 전기차 기업 비아디 브라질 공장을 급습했습니다. 이곳에서 일하는 중국 노동자들을 구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대체 무슨 상황이길래 브라질 검찰팀이 브라질인도 아니고 중국인 노동자들을 구출하기 위해 공장을 급습한 것이었을까요? 이유는 정말이지 참담했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브라질 당국은 브라질 바이아주 카마사리 소재 용역업체 진장건설 브라질이 중국에서 고용한 인원들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이 용역업체는 노동자들의 여권을 압수하고 임금의 60%를 압류했다고 합니다. 이 노동자들은 중국에서 다른 회사에 고용되어 브라질로 비정기적으로 파견됐는데요. 이들은 브라질법이 허용하는 한도를 초과하는 장시간, 일부는 일주일에 7일을 연속으로 일을 했습니다. 또한 열악한 숙박시설에 갇혀 있었습니다. 노동자들이 숙소를 떠나기 위해 허가를 요청해야 했고, 최소 107명은 고용주로부터 여권을 빼앗기기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브라질 당국에 따르면 작업 현장에서는 최소한의 안전 조건도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노동자가 일을 그만두려면 귀국 항공권 비용 등을 지불하도록 했습니다. 검찰이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노동자의 공장 기숙사 방에는 침대에 매트리스가 없었고 개인 소지품 보관 장소 등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비아디 전기차 브라질 공장인 진장건설 브라질 공장의 건설 현장의 위생 상황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노동자 31명당 화장실이 하나밖에 없어 노동자들은 새벽 4시에 기상에 줄을 서고 5시 30분에 출근할 준비를 해야 했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노예와 같은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브라질 검찰의 성명이 나온 이후 비아디는 진장건설 브라질과 즉시 계약을 해지할 것이라면서 다른 적절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과연 이 같은 상황을 전혀 몰랐는지 조사가 필요합니다. 비아디 측은 진장건설 브라질 소속 노동자들이 당분간 인근 호텔에 묵게 될 것이라면서 이번 일로 회사가 피해를 입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그러면서 또 지난 몇 주간 건설 현장의 근로 조건을 개선해 왔다고도 덧붙였지만 이 역시 추가 조사를 받아봐야 할 부분입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중국 당국은 우리가 여러 번 강조했듯이 중국 정부는 노동자의 합법적 권익 보장을 고도로 중시한다. 중국 자본의 기업이 법률과 규정에 따라 경영할 것을 일관되게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앞선 실제 사례를 보면 공허한 말로 들릴 뿐입니다. 자동차는 성능만큼이나 기업 이미지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남미에까지 가서 강제 노동과 같은 상황이 있었고 노예처럼 노동자들을 대했다니 비아디의 이미지는 치명타를 입게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비아디의 텃밭으로 불리는 멕시코마저 등을 돌렸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중국 자본의 진출을 환영했던 멕시코가 이제는 직접 국산 전기 자동차를 만들겠다며 심지어 100% 멕시코산 부품을 쓰고 특히 전기차 배터리 핵심 소재인 리튬 역시 자국산으로 우선 조달하기로 했다고 밝혀 중국을 궁지에 몰아넣었습니다. 멕시코는 멕시코의 첫 전기차를 내년 6월 열리는 북중미 월드컵에 맞춰 선보이겠다는 야심찬 포부도 밝혔는데요. 멕시코가 이렇게 중국과 거리를 두고 국산 자동차를 국산 부품으로 만들겠다고 선언한 이유는 트럼프의 압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한다면 가장 긴장할 나라는 중국이 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트럼프가 중국 본토에서 들어오는 수입품은 물론 멕시코 등지를 우회해서 들어오는 전기차 등에 관세 폭탄을 안기겠다고 공언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했고 트럼프 당선인 공화당 전당대회 대선 후보 수락 연설에서 일자리에 대해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세금과 관세를 통해 자동차 일자리를 되찾겠다. 우리는 자동차 제조업을 다시 미국으로 신속하게 가져올 것이다. 중국이 자동차를 미국에 무관세로 수출하기 위해 멕시코에 대규모 자동차 공장을 짓고 있다. 그런 공장들은 이제 미국에 지어질 것이며 우리 근로자들이 그 공장에서 일할 것이다. 만일 그들이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자동차마다 약 100%에서 20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며 그들은 미국에서 자동차를 팔지 못할 것이다. 중국 전기차 업체들이 미국과 멕시코의 자유무역 협정을 이용해 멕시코에 공장을 지어 미국에 수출하려는 시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결국 멕시코도 중국 전기차 업체들의 투자를 예전처럼 그렇게 반길 수 없는 입장이 된 것인데요. 멕시코에 이어 브라질에서도 이렇게 외면당하자 비아디는 이제 하다하다 한국에 공장을 지을 계획 가지고 부지까지 찾을 정도였습니다. 비아디의 한국 공장 설립설이 또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비아디가 충청북도에 전기차 신공장 설립을 추진한다는 보도가 나온 바 있는데 충청북도는 비아디 중국 본사를 수차례 오가며 전기차 공장 설립에 대한 세부 사항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추진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아직 한국 공장 설립을 공식화하지는 않았지만 멕시코와 브라질에서 창피를 당한 만큼 우회로를 찾을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처럼 비아디가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것과는 달리 현대차는 세계 신기록을 세우며 글로벌 자동차 시장에서 비아디와 차원이 다른 기술 격차를 과시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전용 전기차 아이오닉5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주행 가능도로로 알려진 인도 북부의 움링라부터 인도에서 가장 낮은 고도를 지닌 지역인 남부 쿠타나드까지 총 5,802m의 고도차 주행을 문제없이 주파하며 기네스북 최고 고도차 주행 전기차 부문에 등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아이오닉5가 인도의 험난한 지형과 극한의 기후 조건에도 불구하고 고도 차이가 최대 5,802m에 달하는 4,956km의 주행거리를 14일 만에 거뜬히 주파하며 뛰어난 내구성과 주행 성능을 입증한 것이었습니다. 특히 아이오닉5는 드넓은 인도 대륙을 북에서 남까지 종단하는 과정에서 히말라야 야산지의 영하 기온과 좁고 가파른 산길서부터 케랄라 해안지대의 습한 기후까지 두루 섭렵하며 자동차가 접할 수 있는 가혹한 주행 환경들을 문제없이 극복해냈습니다. 이로써 현대차는 전 세계에서 인정받는 기술력을 다시 한번 인증하게 된 것인데요. 이처럼 현대기아차의 독주가 지속되고 있는 한국 시장에서 중국 전기차 업체들이 한국에 대거 상륙하는 올해 과연 한국 시장에서 얼마나 점유율을 가져갈지 지켜볼 일입니다. 중국 전기차 업체 비아디가 그야말로 일본을 초토화시켰습니다. 일본 내 전기차 판매에서 도요타 자동차를 처음으로 제친 겁니다. 일본 내 전기차 판매가 주춤한 가운데 중국 업체와 현대자동차가 약진하자 일본은 당황한 모습이 역력합니다. 변화를 받아들이지 않는 일본인들의 습성을 생각했을 때 이 같은 결과는 굉장한 의미를 갖습니다. 니온 게이자이 신문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 전기차 판매는 전년 대비 33% 감소한 59,736대로 집계됐습니다. 일본 전기차 판매 1위는 닛산 자동차가 유지했지만 전년 대비 44%나 급감한 수치였습니다. 도요타도 부진했습니다. 지난해보다 30% 감소한 2,038대에 그쳤습니다. 그런데 일본 전기차 시장을 이끈 것은 중국과 한국 업체였습니다. 2022년 일본에 진출한 비아디는 2,223대를 판매해 역대 최대치를 달성해 일본을 놀라게 했습니다. 불을 지핀 것은 지난해 출시한 세단실이었습니다. 테슬라 모델 3와 경쟁하는 차종으로 299만 엔이라는 저렴한 가격에 내놓은 것이 주요했습니다. 2022년 일본에 재진출한 현대자동차는 24% 증가한 607대를 기록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지난해 주력 차종인 아이오닉5 모델 체인지와 아이오닉 5N 등 신차를 출시한 영향이 컸습니다. 올해 봄에는 캐스퍼 전기차를 출시해 일본 공략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저렴한 가격으로 일본 자동차 시장을 초토화시킨 비아디의 다음 목표는 한국입니다. 한국 시장에서 소형 스포츠 유틸리티 차를 3천만 원 초반이라는 저렴한 가격으로 승부를 걸었습니다. 유럽에선 4천만 원대 중반, 동남아 시장과 일본에선 3천만 원대 중반에 팔고 있는데 한국에선 가격을 더 내렸습니다. 보조금을 받을 경우 2천만 원대로도 구매 가능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경쟁차인 현대차의 소형 SUV 코나 EV는 4천 초중반에 가격이 형성돼 있습니다. 구매 시 지급되는 전기차 보조금 600만 원을 감안하더라도 3천만 원 중반대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중국산 전기차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과연 옳은지 의구심이 듭니다. 가성비를 내세운 중국의 한국 공략에
국내 완성차 업계도 긴장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아무리 북미 시장에서 미국 테슬라를 제치고 일본 내에선 토요타를 제쳤다고 해도 여전히 중국산 전기차라는 한국 소비자들의 부정적인 시기 과연 가격 앞에 무너질지 지켜볼 일입니다. 아무리 가격이 저렴해도 한국 소비자들은 전기차의 안정성을 더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3천만 원대라면 예상보다 그렇게 낮지도 않은 가격을 책정했으니 한국 소비자들은 더더욱 안전에 대해 꼼꼼히 체크하려 할 것입니다. 중국산 전기차가 한국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면서 기대와 함께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중국산 제품의 안전성에 대한 불신이 남아있는 데다 국민 세금으로 중국차에 보조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느냐는 주장이 나옵니다. 과거 한국산 자동차들이 중국 시장에서 철저하게 보조금 역차별을 받으면서 불이익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고객 데이터 보안에 대한 의구심이 큽니다. 아니나 다를까 비아디 코리아의 론칭 행사에서는 배터리 안전 관련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비아디의 전기차는 자체 개발한 블레이드 배터리를 사용합니다. 배터리셀을 칼날처럼 얇고 길게 제작해 모듈 없이 바로 장착합니다. 비아디 코리아 관계자는 자체 실험 결과 비아디의 배터리는 못으로 관통해도 연기나 불꽃이 발생하지 않았다. 타사 배터리들에 비해 성능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더 안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국내 배터리 전문가들의 의견은 이와 정반대였습니다. 한 전문가는 비아디의 설명과 반대로 블레이드 배터리는 낮은 에너지 밀도를 높이기 위해 배터리 안정성을 낮춘 제품이다. 방열 등 안전 관련 부품도 덜 사용해 안전이 최우선이 되어야 할 자동차 배터리로 사용하기엔 치명적인 약점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비아디가 공개한 자체 실험 역시 완벽히 통제된 환경에서 블레이드 배터리의 유리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어떤 방법을 써서 못으로 뚫어도 괜찮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원론적으로 블레이드 배터리 자체가 전기차용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보조금, 역차별 문제에 대한 지적도 나옵니다. 그동안 중국 정부는 자국 내에서 시장 점유율을 높이던 현대차와 기아를 배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조금을 적극 활용했습니다. 2012년 한국 일본 자동차 기업을 견제하기 위해 하이브리드 차량을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유럽과 미국 업체들이 강점이 있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와 순수 전기차만 지원하기 시작한 게 시초였습니다. 2019년에는 보조금 지급 대상인 전기차 가격대를 조절해 저렴한 배터리를 사용하는 중국산 전기차만 보조금을 받도록 조정했습니다. 사드 보복의 일환으로 자국산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버스에만 보조금을 지급해 한국 배터리 3사를 완전히 배제한 사례도 있습니다. 반면 한국 정부는 중국산 전기차에 보조금을 차등 없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를 발판으로 중국산 전기버스가 한국 버스 시장을 장악한 지 오래인데요. 한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정무적 감각이 떨어지는 환경부가 보조금을 결정하다 보니 국내 자동차 산업 보호에 대한 고려 없이 보조금을 지급해 발생한 문제라고 비판했습니다. 무엇보다 차량을 판매해 이익을 올리려 할 뿐 한국 경제에 기여하려는 계획도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중국 자동차 회사들은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러시아 시장에서 판매를 크게 확대했지만 현지에 공장을 짓거나 인력을 채용하지 않아 러시아 정부와 마찰을 빚고 있는데요. 한국에서도 그렇게 한다면 커다란 논란을 야기할 것입니다. 사실 중국 정부의 무역 보복 때문에 중국산 전기차를 대놓고 차별하기는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차량 판매 대수만큼 충전기 설치를 의무화하거나 일자리 창출을 일정 기준 이상 한 업체에만 차별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식으로 다양한 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차량을 통한 정보 유출 우려입니다. 현지 출시 중인 모든 전기차는 무선 통신망을 통해 서버와 연결한 커넥티드카인데요. 자동차가 수집한 데이터가 서버로 전송돼 보관된다는 뜻입니다. 데이터가 국내 서버를 거쳐 중국 서버로 이동하거나 중국 본사가 서버의 개인 데이터를 활용하려 할 경우 이를 알거나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일본 정부는 메신저 라인을 통해 수집된 개인정보가 한국 서버에 저장되는 점을 문제 삼아 네이버로 하여금 라인 지분을 포기하도록 했는데요. 그만큼 자국민의 개인정보 관리는 국가 간 초미의 쟁점입니다. 더구나 커넥티드카가 수집하는 정보의 범위는 무궁무진합니다. 예를 들어 차량 소유주의 모든 동선과 취향을 파악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운전자의 감정 변화를 실시간 파악하는 기술도 개발됐습니다. 자칫 군사 정보가 유출될 수 있고 길거리를 오가는 행인들의 얼굴이 딥페이크 범죄에 악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스마트폰을 차량과 연동해 사용할 경우 스마트폰의 각종 개인정보가 해킹을 당할 위험도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유사시 해당 전기차를 외부 해킹을 통해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북중 관계 등을 고려하면 중국산 전기차 확산이
국가 안보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셈입니다. 최근 미국 정부가 중국의 커넥티드카 기술이나 부품을 활용한 차량의 미국 내 판매를 금지하겠다고 밝힌 것도 같은 이유에서입니다. 몇 년 전 미국 정부는 중국 화웨이가 생산한 이동 통신 설비에 백도어 프로그램이 설치돼 있다며 화웨이 통신 설비 사용을 금지했습니다. 한 데이터 보안 전문가는 전기차 제조사가 한국에서 전기차를 판매하기 전 보안에 문제가 없음을 스스로 입증하도록 강제하는 방법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한국에서 전기차 시장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신기술이 탄생했습니다. 이동윤 한국전기연구원 박사팀이 겨울철 전기차의 온돌형 난방을 실현하는 고효율 고유연 금속 섬유천 면상 발열체 기술을 개발한 것입니다. 이동윤 한국전기연구원 박사팀이 개발한 금속 섬유천 면상 발열체 기술은 전기차에 금속 섬유를 이용해 만든 면 형태의 발열체를 적용해 온돌형 난방을 구현할 수 있는 기술인데요. 이번 기술은 현대차 그룹이 2022년 선보인 신개념 난방 체계인 모빌리티 온돌 콘셉트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공조 장치를 활용한 기존 난방 기술은 장시간 사용하면 실내가 건조해지고 열이 대류 현상으로 하체 보온이 미흡한 것이 단점이었습니다. 당시 현대차 그룹은 이 같은 단점을 보완하고자 모빌리티 플로어에 복사열 원리를 이용한 발열체를 적용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한 바 있는데요. 그런데 드디어 금속 섬유천 면상 발열체 기술 개발로 기존 난방 방식 대비 적정 온도 도달에 필요한 에너지 소모는 줄이면서 보온 효과는 더 오래 지속되게 해 동절기 전기차의 주행거리 단축 문제도 해결할 수 있게 됐다는 평가입니다. 무엇보다 이 기술이 적용되면 겨울철 전기차 실내 온도 조절에 따른 에너지 소비 저감으로 전기 차전비가 나빠지는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박사팀이 개발한 금속 섬유천 면상 발열체는 전기차 바닥을 포함한 내장재 곳곳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전기를 받으면 열을 내는 발열체로 현재는 과전류 보호 소자가 쓰이는데 빠른 난방과 자체 온도 조절 기능에 따른 과열 방지, 소형화, 저소음이 장점입니다. 그러나 부피가 크고 무거운 데다 높은 전력을 소비하는 탓에 전기차에 적용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 박사팀은 이를 대체하기 위해 금속 섬유천 면상 발열체 기술을 개발했는데요. 높은 열 전도성과 내구성을 가진 50 마이크로미터의 아주 가느다란 스테인리스강 미세 와이어를 재직해 천을 만들고 이것이 발열체로 적용될 수 있게 절연층 및 전극 구성 등 세부 기술을 복합적으로 적용했습니다. 여기에 전기를 흘리면 금속이 가진 내부 저항에 의해 최대 500도까지 발열이 일어납니다. 금속 섬유천은 선이 아닌 면이 형태를 가졌기 때문에 온열 기능에서 고른 온도 분포를 보입니다. 유연성도 뛰어나 차량 내부 곡면 어디에도 손쉽게 부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기술이 상용화되면 반도체를 포함한 제조업, 생활용, 의료용, 군용 등 균일한 발열이 필요한 다수 산업군에도 적용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이 이렇게 끊임없이 신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사이 한국 진출을 선언한 중국 전기차 업체들이 미국과 일본 시장을 평정하고 이번에는 한국인들의 마음까지 빼앗을 수 있을지 주목되는 가운데 무엇보다 한국인들이 중요시하는 안전에 대한 의구심을 해결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중국 전기차 비아디가 한국 시장 공략을 선언하면서 야심차게 내놓을 예정이었던 전기차 아토3가 지금 평택항에 묶여 석 달 가까이 눈비를 맞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비아디는 어찌된 일인지 계획했던 모델인 아토3를 시장에 내놓지 못하고 사전 예약자들에게는 기다려달라고만 하고 있습니다. 출시가 연기될수록 지자체 보조금이 소진될 가능성이 크다 보니 기다리던 예약자들 사이에서는 취소자도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토3 예약 구매자가 모인 온라인 카페에서는 최근 제대로 된 설명조차 없는 비아디에 분개한다거나 중국 기업은 어쩔 수 없다는 반발글이 여럿 올라왔습니다. 만일 한국에서 보조금을 못 받으면 아토3는 2천만 원 후반대 가격은 어렵습니다. 가성비 좋은 전기차가 무색해지는 겁니다. 이렇다 보니 불만 섞인 항의글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구형 모델이 나온다느니 주행거리 문제 삼는 미확인 주장도 나옵니다. 비아디가 무리하게 한국 진출을 밀어붙인 게 아니냐는 뒷말도 무성합니다. 그런가 하면 전문가들은 중국 전기차의 한국 시장 진출은 딥시크 충격만큼이나 다양한 문제를 나오르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대체 비아디에 무슨 일이 있길래 이렇게 된 걸까요? 먼저 비아디 아토3가 한국 시장에 나오지 못하고 평택항에 묶여있는 이유는 올해부터 강화된 한국의 보조금 지급 기준을 아토3가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한국환경부는 제조물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배터리 충전량 정보 기능을 탑재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이것은 가뜩이나 폭발로 문제를 일으킨 전기차의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토3가 보험 요건은 충족했지만 배터리 충전량 정보를 충전기에 전달하는 기능을 아직 반영하지 못한 것입니다. 대신 비아디 코리아는 최근 환경부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1년 이내에 해당 기능을 탑재한다는 확약서를 제출했지만 환경부 관계자는 비아디가 약속을 안 지킨다면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되는 것은 물론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장시간을 들여 송곳 검증에 나설 가능성이 큰 셈입니다. 그런데 소비자들 사이에서 조롱거리가 되고 있는 것은 비아디가 국내에서 선보인 첫 전기 승용차 아토3에 글로벌 모델보다 작은 디스플레이가 들어간 것이 확인되었을 때였습니다. 비아디 측은 국내 안전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라고 해명했지만 아토3 출고 지연과 부분 변경 모델이 출시됐음에도 구형 모델이 판매되는 것과 맞물려 이것은 한국 홀대다 또는 재고떨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비아디는 국내에서 판매되는 아토3에 12.8인치 회전식 디스플레이를 적용했습니다. 일본, 유럽 등 글로벌에서 판매되고 있는 아토3에는 연식 변경 등을 거쳐 15.6인치 회전식 디스플레이를 탑재했는데 국내에서는 연식 변경 전 기준을 적용한 것입니다. 이러니 한국 시장에서 재고떨이를 하려고 하는 것이냐는 불만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지금 비아디는 물론 중국 전기차 업체들은 미국이 예고한 관세 폭탄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중국에 10% 추가 관세를 더 부과해 20%로 인상하겠다고 예고해 중국 자동차 업계를 압박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중국 자동차 업체들은 최근 어떻게든 한 대라도 팔아놓으려고 혈안이 돼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걸림돌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조향장치 결함으로 중국 비아디 전기차가 9만 7천 대나 리콜을 당한 겁니다. 중국 국가시장 감독관리총국은 지난 29일 비아디의 소형 해치백 돌핀과 스포츠 유틸리티차 위안 플러스 8만 7,762대, 위안 플러스 8,952대 등 총 9만 6,714대를 이날부터 리콜한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비아디 일부 차량에서 조향장치 컨트롤러 제조 공정상 문제로 장치 덮개를 덮을 때 컨트롤러 회로기판에 커패시터와 간섭을 일으켜 커패시터에 미세한 균열을 만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커패시터의 미세균열은 차량 운행 중 회로 단락을 확대, 유발해 커패시터의 과열이나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돌핀과 위안 플러스는 지난해 비아디가 중국에서 가장 많이 판 차종이었는데요. 로이터는 비아디의 순수 전기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 리콜은 드문 사례라고 평가했습니다. 비아디는 이미 지난 2022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인 탕의 배터리팩 화재 위험으로 소량 리콜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기아의 중국 경영진이 비아디를 작심 비판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기아 중국 법인의 최고운 영책임자 양홍아이가 중국 소셜미디어 웨이보에서 왕찬푸 비아디 회장을 작심 비판했는데요. 왕찬푸, 제발 당신 직원들을 제대로 교육해라. 수군도 소양을 필요로 한다. 우리를 빵즈, 즉 한국을 비하하는 중국 비속어를 써가며 빵즈차라고 부르는데 먼저 당신네부터 반성해라. 비아디는 듣기 좋나 욕하는 말이 아니냐고 왕찬푸 비아디 회장을 힐난했습니다. 이어 양시오오는 비아디 전기차의 성능 문제, 즉 자연발화, 주행거리 과장 등을 언급하면서 비아디의 중국 승용차 수출 1위도 허위 조작이 아니냐고 공격을 이어갔습니다. 중국 자동차 업계에서 기술 노선을 둘러싼 공방은 종종 있지만 이처럼 고위 경영진이 경쟁사 회장을 대놓고 비판하는 건 드물기 때문에 이번 일은 중국에서 상당한 이슈가 됐는데요. 그럼 양 CEO는 왜 왕 회장을 실명 비판했을까요? 이틀 전 양 CEO가 올린 포스팅에 실마리가 있습니다. 당시 양 CEO는 자동차 업계에서는 판매 가격 15만 위안 이내 차량을 살 때는 내연차를 사는 게 상식이다. 가성비가 가장 높기 때문이다. 현재 테슬라 이외에는 모두 손실을 보고 있으며 테슬라는 15만 위안 이내 차량이 없다는 포스팅을 올리며 K3의 사진 한 장을 첨부했습니다. 이 포스팅을 올리자 내가 선택한 99,800위안의 비아디 친 가격은 당신이 올린 K3 내연차와 가격은 비슷한데 K3보다 기름도 적게 먹고 첨단 기술을 사용한다는 등 중국 네티즌이 구름처럼 몰려와 비아디 옹호에 나섰습니다. 양 CEO는 테슬라만 말하고 비아디의 비자도 언급하지 않았는데 비아디를 옹호하는 댓글이 연달아 달리자 비아디 측이 댓글 알바 부대를 동원한 걸로 여기고 왕 회장을 작심 비판한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중국 비아디가 협력사에 갑질을 했다는 논란까지 나왔다는 점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중국 전기차 업체 비아디는 협력사 대금 지급을 미루며 부채 증가를 감춰왔다고 보도해 파문이 일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홍콩에게 컨설팅 업체 GMT 리서치는 급성장하는 기업이 부채를 이용해 성장을 추진하는 건 흔하지만 비아디는 공급망 파이낸싱에 중독된 것처럼 보인다고 팩폭을 날렸습니다.
지난해 1286만 대를 기록한 중국 전기차 시장에서 비아디는 무려 427만 대를 판매하며 점유율 33%로 1위를 차지했지만 급속히 몸집을 불린 비아디가 부채 대신 협력사 대금 지급 지연으로 자금 공백을 메운 것으로 보인다는 뜻입니다. 중국에서는 리콜 문제라면 한국 시장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는 보조금 역차별 문제입니다. 중국 정부는 자국 내에서 시장 점유율을 높이던 현대차와 기아를 배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조금을 적극 활용했습니다. 2012년 한국, 일본 자동차 기업을 견제하기 위해 하이브리드 차량을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유럽과 미국 업체들이 강점이 있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와 순수전기차만 지원하기 시작한 게 시초였습니다. 그러다 2019년에는 보조금 지급 대상인 전기차의 가격대를 조절해 저렴한 배터리를 사용하는 중국산 전기차만 보조금을 받도록 조정했습니다. 사드 보복의 일환으로 자국산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버스에만 보조금을 지급해 한국 배터리 3사를 완전히 배제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반면 한국 정부는 중국산 전기차에 보조금을 차등없이 지급하고 있고 이를 발판으로 중국산 전기버스가 한국 버스 시장을 장악한 지 오래입니다. 그런데 최근 보조금 문제보다 더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정보 유출에 대해서 무방비나 다름없는 게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최근 출시 중인 모든 전기차는 무선통신망을 통해 서버와 연결한 커넥티드카입니다. 자동차가 수집한 데이터가 서버로 전송돼 보관된다는 뜻입니다. 이에 대해 비아디 코리아 관계자는 정보 보안에 많이 신경 쓰고 있다. 모든 관련된 내용은 국내 서버를 통해서 가고 있다고 말했지만 데이터가 국내 서버를 거쳐 중국 서버로 이동하거나 중국 본사가 서버에 개인 데이터를 활용하려 할 경우 이를 알거나 막을 방법은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더구나 커넥티드카가 수집하는 정보의 범위는 무궁무진합니다. 예를 들어 차량 소유주의 모든 동선과 취향을 파악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운전자의 감정 변화를 실시간 파악하는 기술도 개발됐습니다. 차량에 장착된 카메라를 통해 저장된 영상이 서버로 전송되면 군사 정보가 유출될 수 있고 길거리를 오가는 행인들의 얼굴이 딥페이크 범죄에 악용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스마트폰을 차량과 연동해 사용할 경우 스마트폰의 각종 개인정보가 해킹당할 위험도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유사시 해당 전기차를 외부 해킹을 통해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게 됩니다. 정보 유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중국산 전기차 확산이 국가 안보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셈입니다. 최근 미국 정부가 중국의 커넥티드카 기술이나 부품을 활용한 차량의 미국 내 판매를 금지하겠다고 밝힌 것도 같은 이유에서입니다. 실제로 중국으로의 정보 유출 우려는 점점 더 확산되고 있습니다. 작년 로봇 청소기 시장에서 로보락, 샤오미 등 중국산 점유율은 67%에 달했는데 이들 제품 역시 카메라를 장착하고 와이파이에 상시 연결돼 있어 언제든 사생활이 유출될 수 있는 취약고리로 꼽힙니다. 더구나 비아디와 같은 중국 전기차 회사와 딥시크가 시너지를 낸다면 이는 더 심각해집니다. 이미 왕찬푸 비아디 회장은 딥시크와 공동으로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신인운을 개발하겠다는 계획까지 내놨습니다. 신인운 프로젝트의 목표는 자율주행 레벨 3를 달성해 테슬라 자율주행의 가장 높은 단계인 풀셀프 드라이빙과 경쟁하는 것입니다. 만약 딥시크가 자율주행 AI 형태로 차량에 탑재돼 한국에서 운행된다면 차량에 장착된 카메라로 수집한 개인정보까지 중국 정부로 전송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을 출입하는 차량을 통해 신공장이 어떤 형태로 어떤 장비를 갖추고 어느 정도 건설됐는지에 대한 영상 정보가 전송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비아디 코리아는 현재 한국에 진출할 아토3의 딥시크 기술을 적용하지 않았다며 한국에서 수집된 개인정보는 중국 본사에 공유되지 않고 한국 내에서 벗어나지 않게끔 충분히 노력했다고 해명하고 비아디 코리아가 수집한 정보는 한국에 위치한 텐센트 서버에 저장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러한 비아디 코리아의 자체적인 약속만으로는 정보 유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합니다. 이런 상황들을 종합해볼 때 비아디의 한국 시장 안착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개인정보 보안 문제는 소비자들의 구매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비아디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초기의 가격 경쟁력만으로는 한국 시장에서 성공을 거두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반면 현대차, 기아, 유럽에서 4년 연속 100만 대 이상을 판매하며 5개월 내리 월간 판매 신기록을 기록 중입니다. 21일 유럽자동차 공업협회에 따르면 작년 유럽 전체 자동차 판매량은 1296만 3614대로 지난 2023년보다 0.9% 늘어났습니다. 현대차, 기아는 지난 2월 미국에서도 최고의 2월 판매 실적을 냈습니다. 지난해 같은 달보다 3% 증가했고 역대 2월 판매량으로는 최고였습니다. 이로써 현대차는 5개월 내리 전년 같은 기간 대비 월간 최고 판매 기록 수립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하이브리드 차종 판매량이 57% 늘어나고 전기차 판매 역시 35% 증가하면서 성장을 이끈 것으로 분석됐는데요. 랜디 파커 현대차 미국 법인 최고 경영자는 투싼을 중심으로 한 높은 판매량과 전기차 및 하이브리드 성장 덕분에 5개월 연속 판매 기록을 경신했다고 분석했습니다. 현대 기아차의 선전이 이어지고 있는 와중에 계속되는 악재로 고전하고 있는 비아디가 과연 한국 시장에서 어떤 실적을 낼지 비추가 주목됩니다. 지난해 3월 제네시스 브랜드가 초대형 전동화 SUV 네오룬 콘셉트를 최초로 공개하며 브랜드 미래 방향성을 예고한 가운데 최근 그 프로토타입이 혹한기 테스트 중 포착돼 네티즌들의 이목이 쏠렸습니다. 일부 외신들은 제네시스 GV90이 몇 달 안에 글로벌 공개될 예정이고 본격적인 판매는 2026년이 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판매 가격이 약 10만 달러, 한화 약 1억 4천만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가격은 상당한 고가로 책정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불운하게도 제네시스 GV90 프로토타입의 첫인상은 좀 굴욕적이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유럽의 어느 곳에서 혹한기 테스트 중 눈 덮인 도랑에 처박힌 채 견인되는 굴욕적 순간이 포착된 겁니다. 폭설이 내린 눈밭에서 GV90 프로토타입이 비스듬히 파묻혀 있습니다. 당시 제네시스 GV90 프로토타입을 운전하던 운전자는 GV90을 포착하려는 스파이샷 작가들을 피하려다가 차를 도랑에 빠뜨리고 말았다는 후문인데요. 하지만 스파이샷 작가들은 집요했습니다. 도랑에 빠진 모습조차도 열심히 찍어 올려 제네시스 GV90이 앞으로 어떻게 나올지 대체적인 모습을 그려볼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현재 제네시스 SUV GV90의 막바지 테스트에 한창인데요. 위에 보신 대로 눈밭에서 시험 주행 중 눈 덮인 도랑에 빠진 모습이 포착됐지만 도랑에 빠져 있어도 거대한 휠, 높은 클램쉘 타입의 후드라인은 여전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구나 최근에는 위장막 없이 가상의 형태로 전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전면부는 최근 제네시스 신차들과 동일한 MLA 방식의 두 줄 헤드램프가 적용됐고 특히 컨셉트처럼 중앙까지 연결되는 크레스트 그릴 형상의 주간주행 등이 GV90 양산차에 최초로 적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프론트 범퍼에는 배터리 냉각을 위한 큼직한 공기흡입구가 자리하고 있으며 더블 레이어드 G 매트릭스 패턴으로 제네시스의 정체성과 고급감을 강조했습니다. 테슬라 모델 X와 경쟁하는 GV90은 콘셉트카 디자인을 충실히 따르고 약 3100mm에 이르는 긴 휠베이스로 넉넉한 실내 공간 구성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또 실내는 3열 좌석을 장착할 만큼 여유롭고 이번 스파이샷 때 포착된 프로토타입의 경우 2열 거대한 콘솔로 분리된 2개 개별 좌석을 탑재해 럭셔리 콘셉트를 나타낼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좌석을 돌려 뒷좌석과 마주보는 게 가능하고 양문형 냉장고와 같은 형태의 문열림을 세계 최초로 시도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제네시스 브랜드는 지난해 네오룬 콘셉트를 공개하며 기술적 세부 정보를 공유하지 않았지만 기아 EV9, 현대차 아이오닉9 등과 동일한 eGMP 플랫폼을 기반으로 GV90을 개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이를 바탕으로 2개의 전기 모터를 통한 사륜 구동을 기본으로 아이오닉9과 동일한 110kWh 배터리를 사용할 경우 최대 620km 주행 가능 거리를 달성할 전망입니다. 심지어 세계 최초로 차체 배터리열을 이용한 바닥 온돌 난방 시스템으로 전에 없던 습도와 쾌적함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최고 출력은 429마력에서 최대 600마력이 예상됩니다. 제네시스 네오룬은 새롭다는 의미의 네오와 다를 뜻하는 루나의 조합으로 기존 럭셔리 차량과 차별화되는 제네시스만의 미래지향적인 혁신 가치를 제공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다랑아리 모양의 디자인은 한국적 미학과 최고의 자동차 기술을 가지고 벤틀리 버금갈 럭셔리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제네시스 GV90 멋진 모습으로 양산되길 기대해봅니다. 그런데 최근 해외에서 한국 자동차의 위상을 높인 사건이 일어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난 12일 새벽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 러시아가 쏘아올린 무인기와 미사일 150여 개가 쏟아졌습니다. 올 들어 가장 강력한 러시아의 공습 중 하나였습니다. 이 중 일부는 북한이 러시아에 공급한 KN 계열 미사일이었습니다. 키이우 북서부 오볼론스키 지구의 주거지에 미사일 파편이 떨어지면서 아파트들이 불타고 수십 명의 사상자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날 부상자들을 구하려 달려온 수십 대의 구급차 중 낯익은 모습의 차량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키이우 시립병원이 운영 중인 기아의 봉고 사륜구동 구급차였습니다. 그 차는 대한적 십자사가 작년 5월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40대의 구급차 중 하나였습니다. 키이우 시립병원 관계자는 북한산 미사일이 파괴한 주택가에 한국산 구급차가 들어갔다고 평가했습니다. 북한이 러시아에 제공한 미사일은 인명살상에 쓰였지만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구급차는 사람을 살리는 정반대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특히 전쟁의 폐허 속에서 한국이 보내준 사륜구동 구급차 봉고의 존재는 매우 소중합니다. 파괴된 도로와 건물 잔해 때문에 다른 구급차가 쉽게 접근 못하는 곳에도 사륜구동 구급차는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국내 소상공인들의 든든한 동반자로 자리매김해온 봉고가 우크라이나에서 맹활약 중이었습니다. 보고 계신 사진 속에 한국산 봉고 구급차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은 키이우의 구급요원들로 왼쪽부터 옥사나샤르코 키이우 시립병원 응급센터장 응급구조사 이나 응급의 아르투르 응급구조사 막심이 모습입니다. 키이우 시립병원에서 지난 5일 한국산 구급차를 운영 중인 응급의 아르티르 씨와 응급구조사 막심 그리고 이나 씨가 인터뷰에 응했는데요. 응급과의사 아르티르 씨는 기아의 봉고에 대해 정말 든든한 차량이라며 엄지를 치켜세웠습니다. 2022년 2월 러시아의 침공 이후 우크라이나는 550여 대의 구급차가 파괴되고 120여 대를 적에게 뺏겼습니다. 민간인 사상자가 속출하는 상황에 구급차 부족은 큰 타격이었습니다. 독일, 스페인, 영국, 에스토니아 등 유럽 국가들이 최신형 구급차를 제공했지만 상당수가 열악한 도로 환경에서 제대로 활약하기 힘든 후륜구동이었습니다. 최신식 장비를 갖추고도 현장에 제대로 접근하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고, 이를 알게 된 대한적 십자사가 제공한 봉고 구급차는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했던 것입니다. 막심 씨는 이 차량은 공습으로 파괴된 길, 비포장업로도 쌩쌩 달린다. 벌써 수십 명의 귀중한 생명을 구해냈다고 말했습니다. 이나 씨도 전쟁 초기 체르니 이후에서 러시아 점령 시기를 보내며 많은 민간인이 허무하게 목숨을 잃는 것을 봤다. 하지만 지금은 이 차를 타고 인명을 구하면서 마음의 상처를 조금씩 치유해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키이우 지역에는 구급차 180여 대가 있습니다. 이 중 100대가 매일 운영되면서 올해 들어서만 7,500여 명을 응급 이송했습니다. 의료진들은 끊임없는 공습 때문에 응급 구조체계의 부하가 굉장히 크고 인력 부족, 구급 차량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어려운 환경에서 최신 장비를 갖춘 한국산 사륜구동 구급차가 큰 역할을 해주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인들에게도 익숙한 봉고 구급차는 지금 우크라이나 전 지역을 누비는 중입니다. 주 우크라이나 한국 대사관은 키이우 외에 북부 하르키우, 동부 도네츠크, 남부 자포리자와 오데사 등 우크라이나 전역에 배치돼 맹활약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봉고차는 1980년대 초 기아 자동차에서 만들어진 차로 이후 밴, 승합, 1톤 트럭의 형태로 생산되었습니다. 재미있는 건 이 차가 출시된 이후 한국에서 대부분의 소형 승합차가 봉고차라고 불리게 됐다는 점입니다. 그만큼 소상공인들에게 실용적인 차로 유명했고 지금도 기아의 1톤 트럭으로서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국산 자동차 브랜드 중에서는 중간에 명맥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진 브랜드 중에서 최장수 브랜드로 기록됩니다. 봉고는 대한민국 승합차의 역사에서 매우 기념비적인 모델로 사람들이 이런 원박스카를 봉고차라고 부르게 된 이유는 1980년대 당시 봉고가 출시됐을 때 어마어마한 양의 차가 팔려나갔고 그로 인해 망할 뻔한 기아가 다시 살아나게 된 기적이 펼쳐졌기 때문입니다. 당시 기아에서 일했던 사람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야말로 하늘이 내려준 구세주와 같았던 모델이었다고 하며 1982년 김선홍 사장이 진행했던 원가절감운동 RCD22 작전과 함께 침몰 직전에 기아를 살린 1등 공신이라고 회상합니다. 올해 초 기아는 봉고 출시 45주년을 맞아 상품성을 강화한 스마트 셀렉션 트림을 출시했는데요. 이번 신규 트림인 스마트 셀렉션을 통해 합리적인 가격과 실용적인 사양을 동시에 갖춘 것이 특징입니다. 5단 자동 변속기를 기본 탑재했으며 중량 화물 적재 시에도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하도록 하드 서스펜션을 기본 적용한 게 특징입니다. 기존보다 더 험로나 미끄러운 노면에서의 안전성도 강화해 열악한 주행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운행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기아를 기적처럼 살렸던 봉고가 이제는 우크라이나에서 생명을 살리는 구급차로 맹활약하고 있다니 봉고를 처음 만들어 출시한 원년 멤버들에게는 이보다 기쁜 소식이 없을 듯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